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쭉 보는 이유는 올해 수업받은 사람이 다시 강의실에 앉아있나 이게 걱정이 돼서 한번 훑어봤는데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주가 개강주여서 전체적으로 쭉 오리엔테이션에 해당되는 내용 쭉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어떤 내용을 좀 전달해 주고 싶으냐면, 여러분이 봐야 될 시험은 35회 공인중개사 시험이죠. 먼저 시작하기 전에 공인중개사 원서 내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숫자인지 좀 아세요? 오늘이 수능 시험이죠. 수능 시험. 그러면 수능은 누가 보죠? 고3, 그다음 재수한 애들 이렇게 보잖아요. 수능 보는 인구는 어느 정도 돼요? 한 40만 명 정도 되죠. 40만 명 조금 안 되긴 하는데, 공인중개사 원서 내는 사람이 2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수능 보는 애들이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둘에 한 명은 공인중개사 원서를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대단히 많은 숫자인 건 맞아요. 물론 줄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33회 때는 29만 명이었는데 34회 때 줄어서 20만 명으로 9만 명이 줄은 건 맞는데, 어쨌든 20만 명이라는 숫자 자체가 대단히 큰 숫자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20만 명이 우리 시험을 원서를 내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시험이 만만치는 않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먼저 35회 시험을 어떻게 준비를 할 거냐 고민하다가 몇 가지를 좀 여러분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그 다음에 내용을 좀 전달해 주고 시작하고 싶어서 이걸 구성을 했어요. 저는 이제 올해 잡은 게 이거예요. 2024년은 여러분과 함께 가자. 그래서 함께 가자 2024 이렇게 정했어요. 오늘 기초과정 첫 번째인데, 우리 시험이 절대평가인가요? 상대평가인가요? 절대평가.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34회 시험 시작할 때만 해도 우리 시험이 상대평가로 바뀐다는 얘기가 진짜 많았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상대평가로 바뀌게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많이 만들어졌었어요. 제가 기사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요게 11월 1일자 매일경제신문에서 단독으로 낸 뉴스예요. 요즘 또 이게 출처이런 게 중요해서 네이버에서 내가 가져온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가짜 공인중개사 판신인데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이게 가짜 공인중개사, 이 내용이 한동안 우리 시끄럽게 했던 전세 사기, 그 때문에 이 내용이 나온 건데, 우리 시험과 상관해서 이제 봐야 될 부분이 밑에입니다. 요거죠.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절대평가 유지키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평가를 하자는 의견도 대단히 많았었는데, 외국의 입법례를, 외국의 사례들을 검토해 보니까 공인중개사는 대부분 다 절대평가를 운영하는 게 많아서 절대평가를 유지하기로 한 거예요. 이게 상대평가일 때하고 절대평가일 때하고 일단 도전하는 사람 마음 자체가 대단히 다르죠. 옛날에 주택관리사가 절대평가일 때는 사람들이 많이 도전했다가 상대평가로 바뀌면서 확 줄었죠. 확 줄었고, 지금은 이제 주택관리사 상대평가로 바뀐 지가 오래돼서, 만약에 우리 시험이 상대평가였다 그럼 여러분이 학원에 거의 안 왔을 것 같아요. 아직 절대평가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니까, 절대평가라는 게 꽈락 없이 60점 이상이면 합격하는 시험이니까 일단 이렇게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절대평가가 유지가 되는 건 맞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여기를 잘 생각하고 1년 동안 사셔야 돼요. 현 중개사 시장이 포화 상태라는 공감대에서 자격증을 지금까지 딴 사람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50만 명이에요. 자격증 딴 사람이 50만 명. 물론 그 사람들이 다 현업을 하지는 않죠. 그중에 일부가 개업을 했다가 또 폐업을 하고 다시 또 그걸 넘겨받아서 또 하고 그러기는 한데, 어쨌든 50만 명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는 아닌 거예요. 이게 전체 자격증 운영면에서 봤을 때도 어떤 한 자격증 50만 명이 배출이 된 거예요. 그럼 계속 더 많은 숫자를 내보내는 건 사실 크게 바람직하진 않아요. 그래서 요 뒤에 난이도 조절을 통해 자격증 취득자의 수를 점차 줄여갈 계획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난이도 조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올해 발표가 된 게 정부정책이 이렇게 발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표가 되고 만약에 한 5년 정도 있는 그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공인중개사 공부를 시작한다. 그러면 아마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점차 줄여갈 계획이다. 점차. 그렇게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절반으로 확 줄이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러니까 그 난이도 조절을 통해서 자격증 취득하는 사람 숫자를 줄여가는 건 맞는데 그래도 이 전체 정책 기조에 봤을 때 여러분은 좀 운이 좋은 경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갑자기 팍 줄이거나 점차 줄여갈 계획이니까 여러분 크게 많이 줄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한 1000명 정도 줄이거나 2000명 정도 줄이거나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35회 시험 보는 사람은 조금 유리한 것 같아요. 36회, 7회, 8회 한 40회 정도 가잖아요. 이 시험 엄청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35회 때 기왕 준비를 했으니까 확실하게 충분하게 연습을 해서 자격을 따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이게 난이도 조절한다 그랬으니까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난이도 조절하니까 그간 인터넷 상으로도 공인중개사 시험이 여전히 쉽다. 그리고 쉬운 것만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다. 이런 강의는 더 이상 먹히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실제로 사람들이 그 쉬운 거 쫓아서 많이 갔다가 시험장 가보니까 스타일 자체가 완전 다르거든요. 그 쉬운 거 가지고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사실 없어요. 쉬운 것만 골라서 내가 아는 것만 확실하게 풀고 나면 합격한다. 그건 내가 봤을 땐 사기예요. 그 선생하고 그 조금 가르치면 뭐 별로 가르칠 만한 내용이 별로 없으니까 뭐 주변 얘기도 많이 하고 재밌게 해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수업을 따라가는 거죠. 그게 다인 줄 알고. 근데 시험장에 가보니까 그런 건 별로 안 나오고 내가 아는 것도 시험에 별로 정답으로 잘 등장하지 않고 그러면 뭐 결과는 안 좋은 거죠.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1년을 살면 그 선생님하고 여러분이 그냥 합격하려고 만난 게 아니고 그냥 만나서 추억을 쌓은 거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리는 합격하려고 모이는 사람이니까 추억을 더 이상 쌓으시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너무 쉬운 강의는 피할 것. 이게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메시지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수험생이어도 내가 이 공부를 할 때 누구로부터 강의를 듣고 내가 어떻게 1년을 지낼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일단 제 강의를 들으라 그런 뜻은 절대 아니에요. 일단 요 기초 과정은 그래도 좀 시간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 공인중개사 전체 우리 회사 포함해서 전체 인터넷 찾아보면 다 있어요. 교수는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검색을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1개, 2개 정도 들으면 대충 판단이 설 텐데 일단 뭘 보셔야 되냐면 이분이 수업하는 태도 그리고 이게 말을 전달해 주는 거니까 이게 발음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을 못 알아들으면 안 그래도 생소한 학문을 공부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짜증만 나는 거죠. 그리고 속도도 중요하고 억양도 중요하고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자기랑 잘 맞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물건 사러 갔다가 마트에서 좀 값비싼 물건을 사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한번 선택을 했을 때 바꾸기가 엄청 힘들어요. 그럼 A라는 선생을 선택을 해서 쭉 따라갔단 말이에요. 기본을 따라갔는데 기본 정도면 한 2월달 끝나는 그 시점이거든요. 그때 선생을 바꾸는 건 쉽지 않아요. 선생을 바꾸면 다른 선생 스타일이 완전 다르잖아요. 거기에 적응하기도 힘들고 다시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이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진짜 신중하게 고르시기 바래요. 우리 회사, 탑회사, 인터넷 다 찾아보세요. 다. 웬만하면 유튜브만 검색하면 공인중개사, 민법, 교수 이러면 다 나와요. 다 나오거든요. 진짜 다 들어보세요. 다 들어보시고 여러분과 가장 맞는 선생을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회사 안에서도 똑같아요. 우리 회사 안에서도 여러 교수님 계시거든요. 기초 강의 다 들어보세요. A 선생님 거 들어보시고 B 다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여러분과 가장 맞는 선생님을 찾으시기 바래요. 그리고 한번 찾았어요. 찾으시면 진짜 바꾸지 마세요. 찾으면 그 선생님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험에서 엄청 중요해요. 저를 기준으로 말하면 제 강의는 보통 이제 사람들이 언제 또 이동이 많으냐면 단원별 모의고사 할 때, 그러니까 제 원래 이론 수업할 때 제 수강생은 안 했는데 문제풀이 할 때 제 쪽으로 건너오는 사람들이 또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문제 적중률이 좋고 이러니까 그런 소문을 듣고 건너오는 분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질문을 받아보면 이분이 제 수강생인지 아닌지 금방 알죠. 그러니까 질문 받아보면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되물어봐요. 당신은 제 수강생이 아닌 것 같은데 원래 교수에게 되돌아가는 게 어떠냐. 꼭 그렇게 권해요. 그리고 되돌아가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되돌아간 사람은 결과가 좋아요. 제 쪽으로 건너온 사람은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제 강의를 듣다가 다른 교수의 강의를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원래 한 선생에게 배우면 요만큼의 내용을 공부를 하면 되는데 두 선생 걸 강의 들으면 공부량이 2배로 늘어나게 돼요. 그럼 그 2배로 늘어난 양을 따라가란 버거워요. 이게 6과목이 그러면 12명의 교수님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거 1년 안에 해결해야 될 시험이에요. 그렇게 많은 선생님을 듣고 복습하면서 따라갈 시험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초 강의 때 신중하게 고르세요. 진짜 신중하게 고릅니다. 그리고 나랑 스타일만 맞으면 돼요. 스타일만 맞으면 쭉 끝까지 갈 수 있거든요. 대신 너무 쉬운 강의는 찾지 말 것. 그래서 자기랑 맞는 스타일의 선생님을 꼭 찾으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저를 선택했다. 그럼 저는 이제 일단 저와 만난 사람은 좀 특별하게 대우를 해주려고 그래요. 먼저 제 인스타 계정이 심정욱이거든요. SIMJEONG 숫자 1입니다. 숫자 1. 인스타 계정은 올 1월 달에 제가 만들었어요. 그건 안 하다가 뭐 선생님이 강의만 열심히 하면 되지 무슨 SNS까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요즘 또 분위기가 또 그렇지 않잖아요. SNS로 소통하는 것도 많고 사람들이 또 그렇게 회사도 그렇게 하길 바라서 올 1월 달에 인스타 계정 만들었어요. 1년 동안 사람들이 좀 많이 붙어줘서 지금 한 4,500명 있고 여기는 이제 뭘 할 거냐면 이 공인중개사와 관계된 저의 삶을 이제 좀 오픈하고 이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강의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고 또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는 수강생에 내가 어떻게 소통을 하고 싶은지를 보여주려고 이 내용을 만든 거예요. 여기는 뭐 특강 내용 소개도 있고 그다음 가끔 뭐 여러분이 다운될 때도 많아요. 그럼 이제 같이 으쌰으쌰 해보자. 그래서 영상도 올려드리고 보고 힘내자. 그리고 같이 이제 소통하고 뭐 좋아요 눌러주고 그다음 글 써주고 이런 거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은 그래도 학원에서 이제 대면에서 이렇게 하지만 그 인터넷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혼자 하는 거잖아. 혼자. 인터넷 수강생들 잘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공부였는데 이렇게 SNS로 같이 소통을 해주니까 함께 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대단히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기 오늘 오셔서 그 영상 이렇게 많이 한번 보세요. 여기 주 전에 거부터 이렇게 재미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재밌는 거만 올리고 대신에 뭐 그런 건 없어요. 대부분 보면 뭐 자기 밥 먹는 거 이렇게 많이 올리더라고요. 밥 먹는 거. 그러니까 저는 뭐 먹는 것도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건 하나도 없고 그냥 공인중개사 공부와 관계된 것만 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올해 한 것 중에 34회 시험 대비해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네이버 밴드입니다. 밴드. 여기는 뭘 할 거냐면 그 밴드 이름은 심정욱 민법이에요. 여기는 뭘 할 거냐면 제가 이제
내용을 쭉 전달해주고 이제 수업을 해주면 아무래도 우리 복습을 해야 되잖아요. 복습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는 복습 문제를 올려줄 거예요. 그걸 확인학습이라고 해서 기초 과정은 한 4개씩, 매일 4개씩, 그리고 기본 과정부터 가서는 이제 매일 5개씩 올려줄 거예요. 그러면 수업 열심히 듣고 강의 내용 복습하고 난 다음에 밴드에 문제 올라오면 그 문제 차근차근 풀면 돼요. 이것도 1월 달에 시작했어요. 1월 달에. 근데 저는 밴드 만들 때 한 1000명 정도면 진짜 좋겠다. 왜냐면 1000명 정도면 내가 개인적으로 다 관리도 다 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해서 한 1000명 정도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밴드를 오픈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픈한 첫날 900명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올해 모은 요 밴드 우리 회원이 한 10,000명 좀 넘어요. 10,000명 좀 넘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 숙제를 올리면 그냥 올리는데 그치지 않고 제가 다 읽어봐요. 다 읽어보고 잘했다 이렇게 좋아요를 눌러줘요. 근데 이게 여러분 그 누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문제 올려주는 건 아침 한 5시 반에 일어나거든요. 5시 반에 일어나서 6시 사이에 문제를 올려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올리자마자 그걸 기다리고 있는지 문제 올리자마자 한 100명이 봐요. 올리자마자. 그리고 숙제를 엄청 빨리 해요. 그럼 5분, 10분이면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문제 올려주면 문제를 손으로 쓰거나 그다음에 이제 그 찍어서 핸드폰 상에 풀어서 댓글 이렇게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쟤 씻지도 못한 채 계속 이러고 계속. 처음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적응이 안 되니까. 근데 힘만 들었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냈던 문제, 이거 그 시중에 아무것도 제가 출판한 적이 없는 문제를 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걸 주려고. 그래서 완전 새롭게 다 지문 구성하고 해설도 제가 여러분 해설을 보면 되게 딱딱하게 되어 있죠. 딱딱하게 되어 있어서 아예 제가 말하는 것대로 해설을 다 썼어요. 읽어보면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해 주는 느낌이 그대로 들어요. 이걸 이제 매일매일 올려드리는 거예요. 좋아요 열심히 누르고 쉬는 시간에 누르고 이제 하루에 한 1000개 넘게 누르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정성스럽게 문제를 풀어서 보고 그러니까 힘만 드는 건 아니에요. 이분들이 진짜 열심히 하고 있구나. 오히려 제가 수강생들에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만들었는데 수강생들로부터 오히려 위로도 받고 힘도 많이 얻은 것 같아요. 그렇게 1년을 지냈어요. 1년 동안. 그러니까 1년 동안 제가 수강생에게 이제 몇 문제를 제공을 해드릴 것 같아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1000문제입니다. 1000개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1000개. 대신 34회 때는 무료로 알려드렸거든요. 무료였는데 35회 때부터는 문제 하나당 1,000원씩 받도록 하겠어요. 문제 하나당 1,000원씩. 그럼 이제 1000개를 알려드리니까 이제 1000만 원이 되겠죠. 이제 인당 1000만 원씩인 거예요. 제가 오늘 학원에 나오는 이유는 이게 전체 대충 내가 1년 동안 벌 수 있는 돈이 얼마일까 이거 알아보려고 나온 거예요. 올해도 똑같이 1000문제 여러분에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실제 이렇게 밴드를 해보니까 밴드 문제만 풀고도 합격했다는 글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후반부에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교재 문제 좀 해봅시다. 교재. 일단 기초 과정은 기초 입문서 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요 기초 입문서를 1년 동안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요 기초 입문서는 기초 과정에서만 사용하는 교재예요. 그러니까 1월 달에 지나가면 이제 새로운 교재로 수업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초 과정에서 있는 교재는 기초 과정에서만 쓴다 이거예요. 그럼 진짜 이제 중요한 교재가 뭐냐면 기본서로 공부하는 게 좋으냐, 그다음에 합격서로 공부하는 게 좋으냐. 그러니까 기본서는 말 그대로 전체 백과사전 같은 거예요. 전체 내용을 다 차근차근 다 기술의 논책이 요거예요. 기본서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합격서는 기본서 양이 너무 많으니까 기본서 중에서
우리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것만 줄여서 만든 게 보통은 요약서거든요. 그런 게 요약서, 핵심 요약서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 합격서는 뭐냐면 제가 요 칠판에 수업하는 내용을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 둔 책이 합격서예요. 제가 그 강의를 하면서 이 합격서 만든 거 진짜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람들도 여러 교재 중에서 합격서 진짜 교수님 장난 아니게 만들었다 그랬는데 보니까 진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장난 아니게 만들었죠. 여기 보면 내용 정리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을 잘 이해하라고 제가 만들어준 사례 다 하나씩 다 집어넣어 놨거든요. 기본서가 한 페이지로 따지면 한 700페이지 정도 돼요. 700, 많게는 800. 그러니까 이 많은 양을 공부하기보다는 요 합격서가 한 150페이지에서 17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공부를 시작할 땐 요 합격서 가지고 공부를 시작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강의 듣고 합격서 내용 읽어보고 그다음 이해가 되면 거기서 그치고 그다음 또 합격서는 어쨌든 내용을 줄여둔 거다 보니까 좀 내용이 약간 미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서에 가서 그 내용을 차근차근 읽어보면 그건 또 풍부하게 글로 잘 풀어놨으니까 이해하는 게 좀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합격서를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 요 심화적인 내용은 요 기본서를 가지고 참고하는 형태가 좋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책 나오면 각각 책의 특장점을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커리큘럼 소개도 꼭 필요해요. 그 수강생들 중에는 그 처음 공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34회 때 약간 좀 실력 발휘를 못해서 또는 운이 좀 좋지 않아서 다시 35회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실제로 많아요. 그래서 요 올해 34회 2023년이죠. 그러니까 올해 34회 시험 대비해서 한 강의하고 이제 이번에 35회 2024년 35회 시험 대비해서 그 강좌 내용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제가 고민하다가 이렇게 한번 확실하게 바꿔봐야 되겠다라고 했던 부분인데 이 전체 프로그램 이름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11월 달, 12월 달 하는 게 이게 기초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 1월 달 가면 이제 기본 과정 하죠. 10주 진행합니다. 10주 진행하고 그다음 또 요 다음에 이제 핵심 과정이라고 해서 핵심 요약을 하고 또 기출문제를 함께 푸는 과정을 10주를 해요. 그러니까 총 20주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최근 시험이 기출문제만 그대로 나오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기출문제를 응용하는 과정을 해요. 각각 기출 응용 문제집이라고 해서 기출문제와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문제를 풀 거예요. 그리고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는 다 선생님들이 앞에 수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수강생들이 복습을 하면 되는 형태이고 여기 단원별 모의고사는 이제 반대예요. 그러니까 단원별 모의고사는 전체 민법 내용이 민법 총칙, 물권법, 계약법, 특별법 이렇게 있거든요. 그 중에 전 범위가 아니고 민법 총칙부터 차근차근 이제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민법 총칙도 양이 많으니까 한 좀 줄여서 민법 총칙만 이제 놓고 이제 문제를 이제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권법 문제 여러 개 풀고 제가 해설해주고 계약법 이런 문제 풀고 제가 해설해주고 특별법 문제 풀고 해설해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오래 해봤는데 엄청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수업 시간에 수업만 듣고 끄떡끄떡 하다가 문제는 안 풀리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먼저 문제를 풀어보고 해설을 들으니까 본인이 어디를 실수했는지 사람들이 약점을 많이 메꿀 수 있게 됐어요. 단원별 모의고사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니 해도 가장 주의했던 건 이거죠. 쪽집게 백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많은 내용을 공부를 해도 사람들이 막판에 가면 내용을 이제 줄여야 되는데 어디를 집중으로 봐야 될지 무슨 문제를 풀어야 될지 전체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다 줄여줘요. 이거 올해 시험 문제 답니다. 공부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줄여지는 문제가 백선이에요. 백선. 그리고 이 백선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동형 모의고사 4회분을 진행했는데 이 올해 요 백선하고 동형에서 문제 엄청 많이 나왔죠. 진짜 장난 아니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동형 2회 때 제가 다뤄줬던 문제인데 동형 2회 때 가등기 담보법은 딱 2개만 하면 되거든요. 가등기 담보법의 적용 범위하고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 부분을 연습을 하고 가면 돼요. 근데 그때 동형 2회 때 거기
36번인가 해서 제가 그 가등의 담보 적용 범위에 관한 걸 한번 테스트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번 시험에 진짜 거의 지문 하나만 다르고 똑같이 나오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이거 보고 문제 냈나? 라고 느낄 정도로. 근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두 개가 아니고 무려 40문제 중에서 30개가 그래요. 사람들이 제가 수업 시간에 다뤄줬던 거하고 비슷하게 문제를 풀었다. 이 의견이 많아요. 제 수험 후기는 거의 대부분 그거예요. 교수님이 문제 낸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막판에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저는 전체 과정을 이렇게 끌고 가서 막판에 정리해서 다 해드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간에 포기하시면 안 돼요. 따라오다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선택 잘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처음에 많이 알아보세요. 많이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한 분의 교수 선택했다. 그럼 그 교수님을 끝까지 믿고 가는 거예요. 저를 선택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을 합격시켜 드리겠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요건 이제 조금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강의와 다른 점이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요게 기본하고 핵심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과정은 말 그대로 기본적인 내용을 하는 거고 핵심 과정은 좀 심화적인 내용을 다뤄요. 한 예를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할 때 이제 계약금 주죠. 그럼 계약금 줬을 때 그 매수인은 계약금 준 거 포기하고 계약을 없앨 수 있죠. 또 매도인도 계약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훨씬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받은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고 다시 계약을 깰 수 있죠. 이런 걸 무슨 해제라고 말할까요? 이런 걸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라고 그래요.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 그러면 이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 내용이 그간 수업을 어떻게 했냐면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 전체 내용이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 전체 내용이 이만큼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2023년도는 어떻게 강의를 했냐면 일단 기본 과정에 너무 어려운 것까지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기본적인 걸 했어요. 기본적인 거 요만큼 기본적인 걸 하고 이에 해당되는 문제를 또 풀어드렸어요. 이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좋아했고 할만하다 그렇게 느꼈어요. 그리고 핵심 과정에 가서 이 핵심 과정은 똑같이 이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 내용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그간 쭉 이제 기본 과정 때 열심히 수업을 해드렸으니까 이는 간단하게 리뷰를 좀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심화적인 논점을 다루는 게 올해 패턴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본 과정에서는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고 핵심 과정에서 심화적인 내용을 다뤄줬는데 이제 역시 요 기본 과정을 잘 복습을 한 사람은 핵심 과정에 왔을 때 이렇게 수업한 게 되게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전체 한번 훑어주고 심화적인 내용을 전달해 주니까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걸 정리를 하고 좀 어려운 것들을 하니까 좋았던 거죠. 근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요 기본 과정 때 열심히 해줬던 내용을 기억할까요? 다 까먹었을 거야. 다 까먹더라고. 진짜 어떻게 하나도 머릿속에 남지 않을 정도로 다 까먹은 거예요. 다 까먹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심화적 논술을 하니까 엄청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나중에 연결이 안 되면 이제 강의를 찾아봐야 되잖아요. 강의를 찾아봐야 되는데 기본 과정 어디 가서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잘 나가다가 이제 배가 암초에 부딪힌 것처럼 큰 벽에 콱 부딪힌 거와 똑같은 결과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제가 그 수업할 때도 이거 내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올해는 이렇게 수업 안 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실력을 키워서 합격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체 우리 회사의 프로그램과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인데 조금 수정을 좀 가하도록 하겠어요. 여기를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이 전체를 한 개의 과정으로 운영을 할 거예요. 이게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에요. 그러면 아까 제가 예를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를 예로 들어드렸으니까 요 기본 과정 한 중간 정도의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냥 뭐 기본이든 심하든 가리지 않고 얘를 그냥 다 가르쳐 드리겠어요. 싹 다. 교과서 순서에 맞게끔 아예 다 가르쳐 드리겠다는 거예요. 대신 그 끝에 심화적인 논점이 있으니까 좀 천천히 가도록 하겠어요. 암만 어려운 내용도 그냥 천천히 차근차근 편안하게 내용을 전달해 주면 결국 사람들이 다 알게 돼요. 시간에 좀 걸릴 뿐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요 기본 핵심을 가리지 않고 그냥 책 순서대로 차근차근 모든 내용을 다
가르쳐 드리겠다는 거예요.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네요? 엄청 좋을 텐데. 예. 왜냐면 나중에 이제 문제가 안 풀리면 자꾸 찾게 돼요. 강의를 찾게 되는데 이게 기본의 내용이 조금 있고 그다음에 핵심의 내용이 조금 있으면 찾기가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잘 찾으라고 내 강의를 내가 제일 잘하니까 직접 다 찾아줬어요. 다 찾아줬는데 그 찾아준 걸 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도 힘들고 가르친 나도 품만 많이 들고 그래서 이렇게 바꿀 거예요. 작년 강의 이제 듣지 마세요.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35회 시험 대비해서 하는 강의만 잘 차근차근 해서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이제 중요한 얘기는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과목 소개하면서 전략을 좀 짜봅시다. 먼저 1차 과목이 두 과목이죠. 부동산학 개론하고 그리고 민법. 이렇게가 1교시. 이 학개론이 1번부터 40번, 민법이 41번부터 80번까지입니다.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2교시, 중개사법하고 공법 이렇게 2교시 두 과목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 쉬었다가 3교시, 공시법하고 세법 이렇게 3교시가 진행이 됩니다. 공시법하고 세법은 이건 배울 때는 따로따로 배워요. 공시법 따로, 세법 따로따로 배우는데 시험에서는 한 과목으로 취급을 합니다. 여기 24개, 여기 16개. 그래서 40문제. 여기 1차만 하시는 분 계신가요? 인터넷 수강생 중에 1차만 하시는 분. 손 들면 돼요. 괜찮아요. 화면에서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똑같이 질문도 하고 그러니까 항상 제가 앞에서 수업해 준다고 생각하고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1차만 하시는 분 여기 두 과목만 하면 되죠. 이렇게만 하면 되고 동차로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죠. 1차하고 2차를 한꺼번에. 이런 생동차 아세요? 생동차? 그러니까 동차 합격은 동차로만 합격하면 되는 거고 몇 년이 지나든 동차로 합격하면 되는 거고 생동차는 이제 처음 공부 시작했는데 이제 1차하고 2차를 한 해 붙을 때 올해 생동차가 엄청 많았어요. 난 그게 진짜 좋았어요. 생동차 처음 공부 시작했는데 1차하고 2차 한꺼번에 합격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과목은 6과목인데 이 6과목 중에서 5개는 같고 1개는 달라요. 그 다른 하나가 뭘까요? 학개론이 다르죠. 그러니까 학개론만 법과목이 아니고 나머지 것들은 다 법과목이죠. 민법, 중개사법, 공법, 공시법, 그 다음에 세법. 이 단일 시험 중에서 법과목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건 공인중개사 시험이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사법시험에 해당되는 로스쿨 문제 빼고 나머지 법과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시험은 공인중개사 시험이 유일해요. 이게 여러분은 사실 공인중개사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법 없이도 잘 사셨죠. 그렇지 않아요? 법 없이도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공부를 시작함으로 인해서 생전에 득도 보지도 않은 법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수업하면서 사람들에게 수업할 때는 되게 표정이 좋았어요. 문제도 잘 풀고 이렇게 했었는데 끝나고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오늘 뭐 배운 것 같아? 제가 슬쩍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교수님 오늘 법률 다 끝났어요. 법률 다 끝났다는 거예요. 들을 때는 아는데 이게 교실 바깥에만 나가면 강의를 딱 스톱하고 끊기면 머릿속이 휙 날아가는 거죠. 이게 너무 생소한 학문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요건 좀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세요. 이게 한 번 들어서 이해가 되거나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건 2번 듣고 3번 듣고 하면서 좋아져요. 한 3번 정도만 하면 돼요. 그게 기초, 기본, 핵심까지예요. 그 정도만 하면 누구나 다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건 한 5개월 정도 편안하게 내가 강의를 들으면서 따라가 본다 그런 마음으로 오시면 좋겠어요. 이 법과목 5과목 중에서 모든 법과목의 기초가 되는 게 민법인데요. 민법은 모든 법과목의 기초 과목이라고 해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민법이죠. 민법. 이걸 왜 좀 여러분에게 강조를 좀 드리고 싶으냐면 이 민법을 잘 해두게 되면 다른 2차 과목 공부할 때 대단히 많은 도움을 받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연관성이 깊은 건 요 중개사법입니다. 그러니까 민법에서 뭐 주택임대차보호법 다 배우죠. 상가금임대차보호법 배우고, 그리고 집합건물부터 배우고, 부동산 실명법도 배우고, 그 다음에 관습법상의 법정인하권 배우고, 그리고 또 명의신탁 다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민법에서 배운 그 내용을 가지고 중개사법 문제를 직접적으로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시험 가지고 해보니까 제가 직접 풀어봤거든요. 풀 수 있는 문제가 7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요 민법만 잘 해두게 되면 중개사법 7문제를 거저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올해 중개사법이 좀 어렵게 출제됐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 그간 중개사법에 민법 내용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민법 내용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어려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33회 때 1차 합격하고 34회 때 2차만 봤던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대부분 전략이 중개사법에서 한 80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득점 맞고 공법 과락 살짝 면하고 공시세법 선방에서 합격하는 전략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중개사법에서 예상했던 80이 안 나온 거죠. 마이너스 10점이 까인 거죠. 그러니까 70. 그러니까 많이 모자라지도 않아요. 한 문제, 두 문제 모자라서 안 되면 대단히 많았던 거죠. 근데 오히려 아까 제가 생동차 많았다 그랬잖아요. 동차 합격 많았다 그랬죠. 이분들은 오히려 좋았죠. 왜냐면 민법에서 배웠던 내용이 머릿속에 있으니까 중개사법 문제 풀 때 어렵지 않게 풀었던 거죠. 사실 그 시험 당일날 중개사법 교수님이 문제 푸는 거 보니까 민법 부분은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내가 아니 이거잖아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민법 판례를 알면 금방 풀리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문제 풀 때 어려움이 있는 문제인데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 어떻게 느꼈을 것 같아요? 이건 체감적으로 진짜 장난이 아니고 이렇게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민법을 잘 해두게 되면 중개사법 공부할 때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조금 유리한 것도 아니에요. 훨씬. 그 다음에 민법에서 배웠던 내용을 공법에 써먹거나 그런 건 조금 드물어요. 그 지난 그 공다방 촬영할 때 보니까 그 오시원 쌤하고 이제 이영망 쌤하고 셋이 그 유튜브 촬영했었거든요. 공인중개사 시험 어떻게 준비할 거냐. 그 유튜브 올라가면 꼭 한번 보세요. 그 아예 시험 전반에 관해서 차근차근 이제 그 만담 형태를 통해서 이제 토크쇼 형태를 통해서 이렇게 만든 건데 잘 만든 것 같아요. 그 나중에 그 업로드되면 또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 어쨌든 그걸 다 찍고 밥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공법 오시원 쌤이 자기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는데 그래서 30분 찍고 온다고 해서 그냥 둘이 기다리고 있었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근데 30분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밥 먹기로 해놓고 우리 밥 제때 안 먹으면 짜증 나거든요. 그래서 막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거기서 해설을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근데 그때 이제 그 조금 다른 컨셉으로 해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수험생들이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풀었을까 이런 해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이렇게 다 올려주는 거 제가 이제 어차피 이제 중간에 끊지를 못하니까 문제 올려준 걸 40일 다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풀어봤죠. 민법이 나올까? 풀어봤더니 없어. 그러니까 공법 문제를 민법식으로 풀 수 있는 건 없어요. 한 문제도 없더라고요. 대신 용어는 많이 중복이 되더라고요. 용어. 그러니까 민법에서 배웠던 용어가 공법에도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 공부를 잘 해두게 되면 공법 과목 이해하는데 되게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민법을 잘 했을 때 아주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공시법이에요. 공시법은 지적에 관한 내용, 지적법이 있고 등기법 두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지적법 12개, 그 다음에 등기법 12개인데 지적법은 민법과 큰 연관성이 없어요. 근데 등기법은 민법 공부할 때 물권법 파트에서 등기 내용을 공부를 해요. 그 내용이 등기법에도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등기법 문제 제가 풀어봤거든요. 4문제 풀 수 있어요. 4문제. 그러면 먼저 앞에 말씀드렸던 중개사법 합하면 10개 이상을 푼다는 거예요. 10개. 10개는 장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합격하는 사람이 엄청 많이 고득점을 합격하거나 떨어지는 사람이 한 40점대로 떨어지거나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붙는 사람도 한두 문제, 떨어진 사람도 한두 문제 이런 분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 10개를 더 풀 수 있다는 건 대단한 메리트죠. 그러니까
수험 초반에 민법 공부할 때 진짜 시간 많이 쓰시기 바라요. 저는 제 주변에 저 아는 사람이 공부를 한다고 하면 항상 초반에 4개월은 무조건 민법만 해라 이렇게 말해요. 왜냐면 민법을 잘 하게 되면 자신감이 붙거든요. 근데 세법은 또 큰 연관성은 없어요. 세법은 한윤교 선생님이 세법 해설할 때 제가 또 봤는데, 세법도 용어 정도만 좀 중복이 돼서 이해하는 데만 좀 좋고 세법 문제를 직접 풀거나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예요. 민법을 잘 해두게 되면 중개사법하고 공시법 할 때 훨씬 많은 도움을 받는다. 그리고 공법하고 세법은 내용 이해하는데 좋아진다 이거예요. 어쨌든 민법을 초반에 열심히 할 걸 권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민법 문제 총 40문제 출제되죠. 40문제. 네, 그 다음 이제 여기는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40문제 중에서 다음 중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끄트머리에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이라고 되어 있는 문제가 이걸 판례 문제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판례에 따름 아닌 것들은 이제 법 조문을 물어보는 문제라서 조문 문제 이렇게 분석을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그 판례가 뭐냐면 갑하골이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거니까 재판을 통해서 다툴 수 있죠. 그래서 1심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요 재판은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또 다툴 수 있는 거예요? 또 다툴 수 있죠. 그러면 1심 법원 판결에 대해서 2심으로 불복하는 건 뭐라고 그럴까요? 요건 항소라 그래요. 항소. 그 다음 2심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럼 3심 대법원으로 또 다툴 수 있죠. 그러면 2심 법원 판결에 대해서 3심 대법원으로 불복하는 건 뭐라고 그럴까요? 그건 상고라 그래요. 상고. 그 다음에 항소하고 상고를 통틀어 말할 때 뭐라고 표현하죠? 요건 상소라 그래요. 상소. 그 상소 안에 항소도 있고 상고도 있고 그래요. 벌써 헷갈리죠? 자, 그럼 어쨌든 이제 판례라는 건 뭐냐면 대법원에서 대법관 이분들이 당의 사건은 이렇게 결론 내린 거, 이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해당 사건, 당의 사건에 관해서 결론을 내려준 걸 판례라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틀린 것은 하면서 다툼이 있으면 이 사건에서 대법관들이 내린 결론에 따라서 답을 구해라. 그게 판례 문제예요. 그럼 이 40문제 중에서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이라고 되어 있는 문제가 몇 문제 출제됐을까요? 판례 문제 크게 이렇게 여러분 부담 갖거나 그러지 마세요. 내가 판례 되게 어려운 것처럼 얘기했는데 판례 크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판례 문제가 올해 39문제였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완전. 보통 판례 문제가 한 30개에서 32개, 많을 때 34개. 근데 올해 39개더라고. 좋은 문제는 한 문제. 진짜 충격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충격받았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험 문제 나면 사람들이 시험장에서 어떻게 풀었을까. 그럼 판례 문제가 제일 많이 났을 때에 비해서 제일 많이 났을 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도 5문제나 더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 판례가 저는 진짜 이건 너무 속이 막 터지고 열불나던데 대법관들이 판결하잖아요. 그러면 판결 중에서 좀 중요한 것들은 이제 판례 공보라고 해서 이제 내요. 대법원 사이트에 가면 다 나오거든요. 저는 그걸 많이 공부해요. 매달 2번씩 들어가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신 판례 내용도 시험 문제 나와도 다 맞춰요. 근데 판례라는 게 그걸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려요. 그러니까 수험생이나 선생이나 똑같아요. 판례 모르잖아요. 다 못 구해요.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고 그게 판례 문제인데 판례 공보 있는 걸 내야 되는데 판례 공보에도 안 나오는 판례. 그게 공보 불개재 판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만 알까요? 판결한 사람. 그리고 그 판례 본 놈. 그걸 시험 문제 됐다니까요. 5문제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게 풀었겠어요. 물론 그놈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합격할 만한 정도까지 가긴 한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사람들이 풀기는 좀 어려웠던 문제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건 35회 시험 때 어떨 거냐 이거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판례 한 38개, 조문 2개.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 6과목 중에서 5과목이 법과목이고 법과목의 주제가 민법이니까
민법을 잘 하게 되면 다른 과목 공부할 때 많은 도움을 받는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민법을 잘 하려면 뭘 잘하자는 거예요? 판례를 잘하자는 거예요. 판례 잘하자. 근데 지금부터 전략을 좀 짜보겠어요. 이제 제가 맡고 있는 민법이니까 요 39문제 중에서 판례 결론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고요. 다음 중 그 끄트머리 있다인지 없다인지, 이거 유효인지 무효인지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판례 결론 물어보는 문제고, 그다음 판례를 이제 이걸 박스 문제로 내는 거죠. 박스 문제. 박스 이거 많지도 않아요. 박스가 한 보기가 3개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보기가 한 4개 정도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역, 니은, 뭐 기역, 디귿, 그다음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보기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역을 읽어보고 이건 이제 답이에요. 그럼 기역 들어간 거 고르고 안 들어간 거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소거 형태로 문제를 풀어서 뭐 한 개라도 몰라도 옛날에는 답을 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보기가 3개만 나와요. 3개. 보기가 3개만 나와요. 그리고 기역, 니은, 디귿, 기역, 니은, 기역, 디귿 이렇게 보기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보기가 3개인 게 3개에서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기역은 내가 알아요. 니은도 내가 알아요. 근데 디귿은 내가 몰라요. 그럼 이게 한 개라도 모르면 답이 안 구해져요. 이게 엄청 많이 났어요. 12개. 12개.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례 문제인데, 사례 문제는 그 말 그대로 뭐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갑이 이제 A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렸는데 돈을 이제 못 갚은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갑의 건물에 대해서 경매를 넘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이걸 빼돌리려고 자기 친구 을과 매매한 것처럼 짜고 을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넘겨둔 거예요. 또 을은 에라 모르겠다 병이라는 사람에게 팔아버렸어요. 다음 중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찾아봐라. 이게 사례 문제예요. 사례 문제는 어렵지는 않은데 일단은 읽어보고 그림을 그리고 법적인 논점을 발견해서 해결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 사례 문제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사례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 실제 충분한 준비를 안 했을 때 사례 문제 하나 풀 때 보통 3분 정도 걸려요. 3분 정도. 3분 정도 걸리면 사례가 뭐 한두 문제 나는 건 괜찮잖아요. 근데 어떻게 출제가 됐냐면 결론 물어보는 문제가 15개, 박스 문제 12개, 사례도 12개나 났어요. 12개가 사례예요. 12개가 사례. 근데 이게 한 문제당 3분씩 걸려서 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게 시간을 엄청 많이 잡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100분의 민법 50분만 쓸 수 있잖아요. 학개론 50분, 민법 50분이니까 이 50분 중에 이거 12문제를 3번 걸려서 풀었어요. 몇 분 쓴 거예요? 36분 쓴 거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분수는 몇 분이죠? 또 산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산수? 몇 번 남았죠? 14번 남았죠. 남아있는 문제는 몇 문제죠? 아니 40에서 11을 빼면 28문제죠. 그러니까 이 28문제를 14분 안에 풀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럼 교수님 사례를 안 하면 되겠네요? 그 사례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사례를 이제 안 하면 12개 제끼면 이제 남은 12개 제끼면 문제 몇 개죠? 28문제죠. 사례 안 풀면. 그러면 시험에 합격하려면 60을 맞아야 되니까 60점 맞으려면 몇 문제를 맞춰야 돼요? 24개예요. 그러면 내가 28개를 풀어서 몇 개밖에 안 틀려야 돼요? 4개밖에 안 틀려야 되죠. 이게 더 어렵죠. 그러니까 사례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돼요. 풀고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풀면 결국 시간이 모자라게 돼요. 그래서 제 수업은 다 사례 문제로 수업해요. 모든 내용을 다 사례로. 갑을병 그림 그려서 차근차근 해요. 그러니까 제 수업 받으면 사례 문제가 오히려 좋아요. 자, 목표 점수를 좀 정하고 좀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판례 결론 물어보는 문제 15문제 중에 시험장 가서 요거 이렇게는 맞추셔야 됩니다. 10개는 맞추셔야 돼요. 10개. 그다음 박스 문제 중에서 그 판례가 좀 박스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 그랬으니까 이건 한 3문제는 진짜 손도 댈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3문제. 그거 빼고 나머지 것들은 충분히 좀 풀어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9개. 사례 문제는 12문제 중에서 시간 걸린다는 걸 좀 감안했다고 하더라도 8개는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요 한 문제까지 하면 총 몇 문제 맞추는 거죠? 28개 맞출 수 있어요. 28개. 그래서 우리의 목표 점수가 70점이에요. 70점. 그러니까 70점 맞으면 많은 게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일단 70점을 맞았다. 그럼 학교로는 몇 점만 맞으면 돼요? 50점만 맞으면 되죠. 그럼 여러분이 1년 동안 여기 앉아서 1년 동안 인터넷 강의 듣고 학교는 50점 맞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1년을 앉아서 강의를 들어요. 해주는 것만 해서 문제 풀고 선생님 해주는 거 했는데 50 못 맞겠어요? 맞죠. 그러니까 관건은 민법 이 점수를 맞는 거예요. 이 점수를 맞으면 1차가 통과되는 거죠. 또 이 정도의 점수를 맞기 위해서 공부를 했다. 그러면 또 당연히 2차 과목도 충분히 점수를 맞을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시험을 빨리 확실하게 잘 통과하는 방법은 민법을 초반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목표를 정하고 좀 쉬었다가 뒤에 또 내용을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